그게 교재에 나와 있는 애터버그 한계예요. 자, 애터버그 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애터버그 한계는 세립토의 함수비를 증가시켰을 때 나타나는 최적의 변화를 그래프로서 표현을 한 게 애터버그 한계예요. 즉 함수비 증가에 따른 최적의 증감 현상을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세립토의 함수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최적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나서는 함수비가 증가할수록 이 흙이 점차적으로 최적이 팽창을 하겠죠. 자, 이때 교재 보시면 얘네들의 구간을 나눠서 성상을 나타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고체 구간, 여기까지는 반고체 구간, 여기까지는 소성 구간, 여기까지는 액체 구간이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애터버그 한계가 나타내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세립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밀가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밀가루는 굉장히 입자가 고운 세립토의 대표적인 물질이겠죠. 그럼 이 밀가루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음식 만들어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가 오는 날 이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 같은 거 반죽 만들어서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밀가루는 무슨 상태죠? 고체 상태예요. 그죠? 자, 근데 이 고체 상태의 밀가루에다가 계란 하나 풀고 물 어느 정도 넣은 다음에 조물조물 하다 보면은요. 물과 접한 곳은 반죽이 됐을 것이고요. 아직 물과 접하지 않은 곳은 가루 상태로 남아있는 반고체 상태로서 변화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내가 더 적절한 물을 넣은 다음에 계속해서 반죽을 하게 되면은요. 점토 찰흙과 같이 수제의 반죽을 딱 띄어넣기 가장 적절한 소성 상태로 변화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물 조절을 잘 못해서 물을 너무 많이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수제의 반죽이 아니라 아예 부침개 반죽처럼 액체 상태로 변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세립토는 이와 같이 함수비가 증가하면 최적만 단순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성상이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성상이 변화하면서 이 흙이 가지는 성질들도 변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나타내는 게 애터버그 한계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때 여러분들 교재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이 한계값이 세 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한계값의 의미는 뭐냐면 고체와 반고체의 경계, 반고체와 소성의 경계, 소성과 액체 상태의 경계가 되는 함수비를 말 그대로 한계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 한계값을 좀 표현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한계는 무엇이냐면 소성과 액체 상태의 경계이자 액체 상태의 최소의 함수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액성값의 한계다. 즉 액성 한계라고 표현하고요. 얘를 함수비로는 WL이라고 표현하고요. 영문자로는 액성 한계니까 리퀴드 리미트 LL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두 번째 한계값은 뭐냐면요. 반고체와 소성의 경계가 되는 소성 상태의 최소의 함수비, 소성의 경계점인 소성 한계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때 소성 한계는 함수비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WP로 나타내고요. 영문자로는 소성 한계니까 플라스틱 리미트다 PL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고체와 반고체의 경계가 되는 반고체 상태의 최소의 함수비를 액성 한계, 소성 한계처럼 반고체 한계라고 부를 것 같지만 요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는 수축 한계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얘를 WS라고 표현하고요. 영문자로는 수축 한계니까 슈링케이지 리미트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얘는 왜 수축 한계일까?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소성 한계나 액성 한계는 함수비가 증가하면 최적이 증가, 함수비가 감소하면 최적이 감소하는 증감 현상을 따르거든요. 자, 근데 이 수축 한계점은요. 함수비가 증가하면 최적이 증가하지만 함수비가 감소한다고 최적이 더 줄어드나요? 안 줄어드나요? 최적이 더 줄어들지 않는다. 최적이 더 수축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해서 얘를 수축 한계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이거겠죠. 요 점의 명칭이 무엇이냐? 보기는 요 세 개에다가 뭐 하나 붙여놓겠죠? 그럼 정답은 수축 한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는 괄호 1, 2, 3번 한계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한계는 괄호 3번 수축 한계에 동그라미 4번에 밑줄 그어보도록 하죠. 함수량을 어떤 양 이하로 감소시켜도 흙의 최적이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다. 더 이상 수축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축 한계라고 부르고요. 다만 함수량을 그 양 이상으로 증가시켜야만 흙의 최적이 증가하는 한계 함수비를 뭐라고 하느냐? 수축 한계라고 한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 장 넘겨보도록 하죠. 한 장 넘기면 연경도에서 얻어지는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자, 방금 전에 배운 한계는 각 성상의 경계가 되는 함수비를 한계점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지금부터 배우실 지수는 뭐냐면 각 성상의 범위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값. 자, 흙의 종류별로 우리가 에터버 관계를 표현했을 때 고체 영역이 넓은 흙, 뭐 소성 영역이 넓은 흙, 뭐 반고체 영역이 좁은 흙, 말 그대로 이 영역 값이 각각 다를 거란 얘기죠. 그럼 이 각각 영역의 값은 지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 교재 보시면 여러 가지 지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지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소성지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액성지수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필기를 안 했네요. 한계는 수축 한계의 정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 가지 지수 중에서 첫 번째 소성지수가 무엇인지를 읽어보도록 하죠. 괄호 1번 소성지수. 자, 소성지수는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시죠. 액성한계와 소성한계의 차이예요. 그래서 소성지수는 플라스틱 인덱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액성한계와 소성한계의 차이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소성지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표현해보죠. 소성지수의 의미는 소성 영역의 범위값이죠. 얘가 좁으냐 넓으냐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영역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요. 누가 시켜도 요 길이에서 요 길이 빼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요 길이는 뭐야? 액성한계 값이고요. 작은 값 얘는 누구예요? 소성한계 값이죠. 즉 액성한계 값에서 소성한계 값을 빼주시게 되면은 소성지수, 즉 소성 영역의 범위값이 나와요. 이해되셨죠? 자, 이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지만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어떤 흙의 액성한계가 50%다. 어떤 흙의 소성한계 함수비가 20%다. 그럼 소성지수 얼마냐? 50 빼기 20은 30. 그게 다예요. 그죠? 자, 그럼 이 소성지수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미에 대해서도 밑줄 그어보도록 하죠. 동그라미 3번 밑줄 그시죠. 점토 함유율이 많을수록 소성지수는 증가해요. 즉 우리가 어떤 흙을 펐을 때 이 흙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흙입자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에터버 관계를 그렸는데 소성 영역이 되게 넓게 포함이 됐어. 그럼 이 흙에는 누가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점토가 많다는 얘기죠. 점토는 소성이라는 성질을 띠는 가장 대표적인 흙입자이기 때문에 즉 소성지수가 클수록 소성영역 범위가 넓다, 점토가 많은 흙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소성지수라는 것을 이용하고요. 자, 다음 괄호 2번 액성지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액성지수 동그라미 1번 역시 읽어보도록 하죠. 자연상태 함수비와 소성상태의 차를 소성지수로 나눈 값이에요. 말이 어렵죠? 바로 밑에 공식이 나와 있어요. 자, 액성지수의 의미는 뭐냐면 액성한계랑 소성한계를 뺀대요. 액성한계랑 소성한계 표현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죠. 그럼 얘는 결국에 소성지수예요. 그럼 얘분의 뭐가 되는 거냐면 자연상태 함수비에서 소성한계 값을 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액성지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죠. 분모값은 얘예요. 얘에서 얘를 뺐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결정해놨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누구에서 누굴 뺄 거냐면 자연상태 함수비에서 소성한계를 뺀다는 얘기죠. 그럼 빼는 값은 똑같아. 근데 기준이 되는 게 누구예요? 자연상태 함수비예요. 즉 액성지수의 의미는 뭐냐면 자연상태 함수비가 얼마만큼 액성에 가까우냐를 표현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흙의 자연상태의 함수비를 여기다 찍었더니 여기 찍혔어. 그럼 이 흙은 무슨 상태예요? 고체 상태죠. 여기 찍혔어. 그럼 얘는 반고체 상태예요. 여기 찍혔어. 그럼 걔는 무슨 상태예요? 소성 상태죠. 요 범위값 안에는 다 어디 찍히든 고체, 요 범위값 안에는 다 반고체, 요 범위값 안에는 다 소성 상태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 액성 상태는 특이한 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니라 어디 이상이 되시는 거죠. 즉 이 이상으로 찍히는 것들은 모두 다 액체 상태에 있는 흙이 되시는 거고요. 얼마만큼 액체화가 됐느냐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기준이 되는 이 값에서 자연상태 함수비가 여기 찍혔다고 쳐봐. 그럼 요거분의 이거가 되는 거죠. 그럼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자연상태 함수비가 여기 찍혔다라고 쳐보죠. 그럼 요거분의 이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1보다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소성지수와 동일한 값인 요 값이 나오면 뭐예요? 1이 되겠죠. 즉 예분의 예 하면은 같은 값이면 1이 나오잖아. 그럼 딱 자연상태 함수비가 여기 찍혔을 때 액성지수 값은 얼마로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1이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내가 액성지수를 계산했을 때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연상태 함수비가 1보다 큰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1보다 큰 위치에 있는 흙의 성상은 모두 다 어떤 성상이에요? 액체 상태예요. 자, 그럼 흙은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고체죠. 그럼 흙이 액체라는 얘기는 무슨 흙을 의미할까요? 액성지수가 1보다 큰 흙은 액성 상태에 있는 흙이다. 액성 상태에 있는 흙은 쉽게 말하자면 흙탕물이란 얘기죠. 그럼 흙탕물은 기초지반으로서 적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즉 액성지수가 1보다 큰 흙은 액체 상태에 있는 흙탕물과 같은 흙, 즉 물이 많은 흙이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불안정한 흙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죠. 교재 보시면 표가 있어요. 표 보시면은 이 액성지수 1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초예민점토, 1과 같으면 정규함밀점토, 0과 같거나 작으면 과함밀점토로 구분하거든요. 자, 이때 초예민점토, 정규함밀점토, 과함밀점토라는 게 무엇인지는 나중에 6단원에서 배우실 거고요.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조금 공학적으로 안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초예민점토죠. 흙이 예민하다라는 게 좋아, 나빠? 나빠. 예민하다라는 거는 쉽게 파괴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때 초예민점토는 액성지수 얼마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걔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면 표 밑에 있는 동그라미 3번에다 밑줄 그어보도록 하죠. 액성지수 값이 1보다 큰 흙은 액체 상태에 있는 흙탕물이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추진가 될까? 액성지수가 1보다 큰 흙은 공학적으로 안정하다라는 잘못된 말이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버그 한계에서 기억하실 게 수축 한계의 정의와 소성지수의 의미, 액성 한계의 의미 이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